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정식을 열면서 정의선 총리는 왜 안 되느냐 하면서 기업인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하겠다라는 주장을 띄웠습니다. 이게 기존에 좀 법조인 중심이나 혹은 그냥 정치만 하셨던 분들이 워낙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좀 한번 탈피해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기용한 듯한 느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런 발언의 배경이나 취지, 의도 이런 부분들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실무자형 기업인들을 내각으로 기용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정의선 회장님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회장님과 기업과 사실 교감이 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마치 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였고, 네. 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 보니 네. 정치가 묻으면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씌워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거나 발언함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상대방의 하는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업인들을 약간 등용을 해서 이제 굳이 기업인들을 넣고 싶으면 저는 산자부나 중기부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외의 자리를 굳이 기업인들에게 정무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를 맡긴다? 저는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기용한 느낌과 이제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런 거를 노린 것 같다라고도 저도 생각해요. 근데 다만 미국이랑 한국은 정치 문화나 분위기나 배경 이런 게 아주 철저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펼쳐지면은 어떤 기업이 어떤 당의 어떤 후보에게 얼마를 지원했고 얼마를 후원했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도 밝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뭐 정의선 회장님 예를 들었으니까 현대차가 뭐 특정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나는 후원 자금으로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공장을 증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을 떠나서 국민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차용을 한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대한민국 정치 구조상 이거는 불가능한 거를 주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하셨으면은 국민들이 다 알아보실 텐데 조금 많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기존 정치인보다는 지금 낫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류재하 위원장님은 안철수 후보와도 인연이 좀 있으시죠? 그럼요. 일단 제가 왜 안철수 후보랑 인연이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밌겠네, 말씀. 제가 이제 로스쿨 3학년 시절에 양극단의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그런 정치판의 회의를 느끼고 안철수 신당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당직자 공모를 신청했어요. 학생 시절에. 학생 시절에? 공채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안철수 신당, 당시 새정치 신당 이렇게 이름 붙어진 당이었어요. 근데 그 당이 갑자기 민주당이랑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서 그 수행비서를 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네. 변호사들 본을 수행을 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민도 없이 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잠시의 고민도 큰 없이 정치인 거절했다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정치권에 처음 입문한 계기가 안철수 대표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흔히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사람 수행비서를 하면서 진짜 안철수 대표의 가방을 들고 다녔고 그 이후로 2020년 정도까지는 안철수 후보와 꽤 가까운 인연으로 제가 뭐 자주 연락도 하고 의원실에서도 그러셨겠네요. 일을 했고요. 근데 그때에서 가까이서 지켜본 안철수 후보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어땠어요? 실제로 사익을 실제가- 추구하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네. 추구하는 분 아니고 굉장히 검소하시고 노력하시고 똑똑하고 그런 분이에요. 안철수 개파 맞네. 그런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안철수 네. 안철수 후보님이 청렴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뭐 네. 정직한 이미지, 반듯한 이미지, 그리고 약간 이미지 이런 스마트한 것들. 이미지도 있죠. 네. V3 그 네, 그러니까 가지고 그런 있어요. 이미지는 네.
거짓은 아니에요. 네. 네네. 그건 다 진짜 있는 허위로 작출한 건 아니다.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근데 제출한 재산액이 뭐 1,200억이 넘으니까 네. 사익을 추구하기도 조금 그렇죠. 네. 아이고, 네. 가진 재산에 비해서 정말 네. 검소한 그 상태. 허정환 위원장님 보실 때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네. 이러한 신선하고 참신한 이미지가 지금도 다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우리 후보님 이야기하면서 무릎팍도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그때 나이 그렇죠. 맞아. 네. 그 콘서트. 2011년, 2012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죠. 네. 그때 그 거의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돌풍이 불었어요. 안철수 그렇죠. 현상, 대학 때인데. 신드롬. 근데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는 있다. 그게 네. 잔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한 이미지, 뭐 깨끗한 이미지, 뭐 정직한 반듯한 이미지, 뭐 스마트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는 계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뒷배경에서 조금 받쳐줬던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런 장점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그 추락 이후에는 점점 소진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지금 시대에서 더 이상의 신선함이나 뭐 이런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가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계신다. 네. 어쨌든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4강에도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등장했을 때가 제일 고점.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데 주식으로 이제 치면은 네. 상장했을 때가 제일 고점이고 네. 그걸 이제 산 분들은 이제 계속 잃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0년째 지금.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손절을 조금 해야 되는데 네.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근 15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 재밌게 표현하긴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신선한 이미지를 아직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2011년도에 박원순 전 시장한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면서 네. 또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11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 거의 뭐 발을 내디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그때 말고는 큰 족적이 없고, 국민의힘의 안철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개인은 알겠거든요. 네. 정치인 안철수도 와닿는데 무소속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까지는 남는데 국민의힘의 안철수는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치명적인 당내 경선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그 뭐 어떤 그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연예계 같은 데서 혜성처럼 처음에 딱 등장해서 네. 초반에 인기를 확 끌었지만 그 이후에 그냥 사그러드는 전형적인 원히트 원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안철수 후보가 가진 가장 큰 한계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철수 후보를 뭐 좀 표현하자면 정치인으로서 다른 거 다 내버려 두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거 하나가 없고 나머지가 다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저는 그 거꾸로 얘기하자면 한동훈 후보는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후보고 또 나머지가 없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가 저는 한동훈 후보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들이 점점 더 그거를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도구라고 생각하는 퍼블릭 마인드예요. 한동훈 후보한테는 그게 진짜 배어 있어요. 아. 공직자 시절부터 평생을 자기는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 공직자. 거기에 있지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안철수 후보는 뭐 간철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맨날 철수한다고 해서 뭐 철수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비아냥이 있지만 나름의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결단도 할 줄 알고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내가 결단력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저한테 그래요. 결단력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 결단력이 무엇을 위한 결단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내가 대통령 감이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한 결단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국회로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결단이고 용기인지 저는 자기 개인을 내세우기 위한 용기라면 그냥 철저히 개인적 용기죠. 그렇죠. 사적 용기예요. 네. 하지만 한동훈 후보처럼 12월 3일 날 작년 12월 3일 날 국회로 가기로 결심한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위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야겠다고 결심한 그 용기는 사적인 용기가 아니라 시민의 용기죠. 네. 전 정치인이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하나 꼭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묻는다면 그 시민의 용기,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한계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 지도자 안철수라는 느낌이 그다음 대통령 안철수라는 그 이미지가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14년 동안 남긴 족적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뭐 놀림거리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4선 의원이지만 막상 국회 사선이에요? 네. 네. 이번에 당선되면서 4선이 되셨는데 막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거를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올해가 7년 차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재선, 깜빡이네요. 네, 재선 의원의 그거 재보궐로 구력이거든요. 네. 재보궐 네. 당선되시고 보궐을 두 번 하셨고 중간 의원직을 사퇴를 하신 적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보궐도 하고 퐁당퐁당 들어가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잔상에 남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사실 박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지금 홍준표 후보만 해도 본인 대구시장 그만 맞아요. 두고 나오셨지만 맞아요. 다른 그 지자체장들은 안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하던 걸 국회의원 같은 거 그만두고 결단 있는 선택을 했고요. 예전에 본인이 이제 재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천억 가까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중에 절반을 뚝 떼가지고 그러니까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재단이 동그라미 재단인데 안철수 네, 재단이죠. 맞아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본인 것을 희생하거나 내놓는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제대로 기억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하다, 잘 후퇴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정치는 결단력을 발휘할 때는 그 공적인 어떤 용기를 내면서 그렇죠.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어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시민들한테 보일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타이밍도 어긋나기 시작하고 또 그 희생 정신이 사람들한테 닿질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수차례 걸친 큰 결단과 희생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반 국민들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